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초대석 있고 연예가 소식 있고 이런 날인데 민혜연 선생님, 우리 가정의학과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네. 민혜연 씨하고 주진모 씨 결혼한 이런 소식도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연예계 소식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거 생각나실 텐데요. 오늘 초대석에서는 변함없는 시원한 목소리로 더위를 날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2년 후면 데뷔 60주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타분은 누굴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Let me take you on a little trip. My supersonic ship's at your disposal if you feel so inclined. Well, alright. We're gonna travel faster than light, so do up your overcoat tight and we'll go anywhere you want. 달이 뜬다. 달이 뜬다. 영암 고을에 둥근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 달이 뜬다. 월출산 천왕봉에 구름달이 뜬다. 아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에헤야 데야 어사마데 하늘 보는 아리랑 민 보는 날이랑 국년이 온다. 국년이 온다. 지화 찾아줬구나. 서강 몽예들의 국년이 온다. 아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에헤야 데야 어사마데 하늘 보는 아리랑 민 보는 날이랑 흥타령분에 흥타령분에 목화찜 치고 흥겹게 부네. 용칠도령 목화찜은 장감이 천이라네. 아리랑 동동 스리랑 동동 에헤야 데야 어사와데 하늘 보는 아리랑 민 보는 날이랑. 반갑습니다. 잘 어서 오세요. 들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야, 역시 무대가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차는 느낌이에요. 달이 뜬다 하는데 이게 딱 보이네. 행복한 아침이 달 모양이에요. 아니, 사실은 네. 좀 이거보다는 무대가 한 5배 정도는 커야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를 하는 타입이라서 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정겨운 오늘 그런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몇백 명에서 몇천 명 앞에서 노래하는 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요 스튜디오에서 노래 부탁을 해서 네. 조금 미안한 감도 있었습니다만 아주 열창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드리죠. 다 아시다시피 뭐 우리 대한민국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 가요계의 여왕 이렇게 불리는 분이죠. 다시 한번 하춘아 씨와의 만남을 박수로 한번.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재용 씨하고는 정말 오랜만에 같이 또 방송을 네. 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왕에 와주셨으니까요. 네, 그동안 네. 근황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채널 A 행복한 아침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행복한 아침 같은 이런 프로 많이 이렇게 좀 남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주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이야기들 다 하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가끔 좀 나오셔서 네. 이 동안 미모도 좀 뽐내시고. 아유.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요. 뭐 이제 신인 때는 물론 자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모습과 목소리를 보여드려야 되지만 반세기 이상을 노래를 하다 보니까 뭐 하춘아 얼굴 노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어떻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것인가. 그게 저에게는 큰 숙제예요. 그래서 방송하는 게 사실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데뷔 60주년 얘기가 나오니까 네, 말이에요. 2년 사람들이 깜짝 후가. 놀라요. 네. 네. 제가 6살 때 노래를 시작을 해서 가수가 돼서 내년 후내년이 이제 60주년이 되니까 네. 사실 60주년 저 나이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숫자예요. 근데 6살 때 데뷔를 하다 보니까 직업 나이를 많이 먹게 돼서 많은 분들이 하춘아 그러면 뭐 한 70에서 80 됐겠구나 이렇게 나이 그러니까 오해를 60주년이라니까. 네, 그렇죠. 오해를 받아요. 네. 근데 뭐 이제는 그걸 막 일일이 설명을 하기가 좀 구차한 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오해는 하셔도 저는 제가 하는 예술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6살, 우리 나이로 7살에 예, 데뷔하셔서 예. 58년이고 내후년이 60이니까 네. 나이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저의 나이를 예. 이제 누가 아유 올해 어떻게 되셨어요? 그럼 35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직업 저의 나이? 아니죠. 그러면? 저의 정신적인 나이, 육체적인 나이를 항상 저는 제가 35이다. 제 스스로의 체면을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스스럼 없이 네, 35인데요. 그럼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웃으시는 분도 있고. 네. 본인을 35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그 관리 네. 비법은 뭡니까? 그 힌트 좀 주십시오. 비결이 뭐예요? 이 정신력이라는 게 모든 걸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운동을 꼭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네. 그냥 제 생활 속에다가 운동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이렇게 집에서 걸어 다닐 때도 아령 같은 거 들고 걷는다던가 또 이렇게 훌라후프 있잖아요. 그 이렇게 좀 툭툭 튀져나온 뭐 눈깔 달렸다 예, 예. 그러죠. 그거는 항상 제 방에 있어서 틈이 나면 항상 하고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 뭔가 좀 부담이 돼요. 근데 네. 생활 속에 그걸 집어넣어 버리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든요. 그거 이외에 뭐 식사 제때 하고요. 그다음에 과식하지 않고 뭐 그거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막 보약을 먹는다던가 뭐 막 이런 거는 별로 그냥 보톡스나 뭐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네. 누님이 그냥 60대로 하는 거예요? 그 성형이 의심 가는 연예인 이 베스트 5 안에 한 명 들어가요, 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성형한 걸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형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네. 성형해서 이뻐지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제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요. 그래서 모르죠. 저도 이제 또, 나 좀 이제 얼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늘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마음 씀씀이가 고와서 그런 게 아닌가. 아유. 왜냐하면 또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 맞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또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작은 힘이지만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보다도 훨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작은 힘이지만 이렇게 사회 곳곳 뭐 독거노인이랄지 소년소녀 가장이랄지 고아원 뭐 양로원 뭐 상경미화원 기타 등등 해서 제 힘이 작은 힘이지만 하여튼 제가 손길이 닿는 쪽은 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그 돕는 콘서트도 해서 그 초등학교 건립 기금으로 제가 이렇게 기부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생활화되어 있는 그거 역시도 그러니까 제가 그 부모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받아서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내세울 것도 아니고 그저 남 모르게 묵묵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몰랐어요. 근데 저 묵묵히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던데. 200억이면 그렇죠. 40년간 200억이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지금 뭐 근 50년 가까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 그 리사이틀, 그때는 리사이틀이라고 그러지만 요즘 콘서트라고 그래요. 자기 혼자, 게스트 없이 혼자 2시간 하는 공연을 19살 때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냥 지금까지 그냥 연중 무휴로 뭐 또 꼭 설날 뭐 추석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지 않을 평소에 그냥 저는 지방 순회 공연을 한다던가 뭐 또 서울에서 기념 콘서트를 한다던가 할 때는 항상 어려운 곳을 이렇게 제가 좀 살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 공연을 해서 그 수익금을 그렇게 도와줘도 이게 누적금이 200억이면 아니 도대체 얼마를 버시는 거예요? 네,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액수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수입. 왜냐하면 제가 70년대 초반에 기부할 때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100평짜리 집이 한 300~400만 원 했어요. 그때 이제 공연을 끝나면 수익금을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그 정도예요. 하니까 꼭 200억이라는 숫자에 국한하시지 말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얼음 잡아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요. 제가 그 콘서트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저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그래요? 예, 한 10년간을 1년에 180일 공연을요. 하루에 작게는 2회 공연, 많게는 5회 공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티켓을 하나 딱 끊으면 원천세, 방위세 뭐 이런 게 자동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금을 그대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신문사에서 뭐 재계, 정계, 문화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화계 쪽에서는 제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으로 제일 많이 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와. 야, 그러면 저 정확한 액수는 저희가 국세청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뭐 하춘아 씨는 뭐 워낙 유명한 기부 왕이기도 하지만요. 기록의 왕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양한 신기록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자, 보죠.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조사를 하셨군요. 기록의 여왕. 국세청 조사만 안 했어요?
자, 최연소 최연소 데뷔. 네, 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1961년 그러니까 만 6살 때 그때는 디스크 시대인데 12인치가 아니라 12인치였어요. 처음 시작이. 그래서 앞에 내곡 뒤에 내곡. 이제 그 뒤로 12인치가 됐지만은 그 독집 앨범을 내고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저게 아이고, 저의 깜찍해요. 아이고, 네. 세상에. 이뻐. 근데요. 이야. 저렇게 노래 저는 팔자를 믿지 않아요. 팔자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이다. 네, 저에게 있어서 노래한다는 거 가수는 팔자고 운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주를 봤으니까 저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살에 음반 내기 전에 저는 잘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고모분이 4분 계신데 고모들이 그래. 야, 네가 하도 노래를 이렇게 제잘되고 해서 도대체 몇 곡이나 하나 하고 적었대요, 네. 고모들이. 그랬더니 한 300곡을 하더래요, 제가. 와. 그러니까 그때는 TV도 없는 시대였고 라디오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러면 이렇게 라디오에 낮에 이렇게 직장 음악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직장인들을 위한 음악. 점심 때 12시 뉴스 끝나면. 네. 그러면 어디 나갔다 놀다가도 그때 막 뛰어 들어와서 라디오에 귀를 기울인대요. 뭐 그때 뭐 나왔던 노래들이 황금심 선배님, 네. 김정구 선배님, 뭐 현인 선배님 이런 분들이죠. 그 한 번 들으면은 따라 한대요. 그래가지고 고모들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몇 곡이나 하고. 근데 사실 그게 저도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어느 무슨 프로를 보니까 3살짜리가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가능했겠다. 그때 조금 믿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괜히 이거는 만드는 얘기지 저의 일이지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통 19, 20에 자기 앞 갈 길이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즈음에. 근데 뭐 얘는 노래해야지 뭐 딴 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대중 예술인에 대한 시선이 이렇게 곱지가 않았어요. 좀 사회적으로 폄하하고 뭐 이랬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자식은 부모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타고난 소질을 부모가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신 유일한 분이세요. 다 반대를 했는데. 아버님이 네, 그래서 든든한 후원군이네요. 아버지께서 만약에 저를 가수로 안 키워줬으면 저는 지금 가수 하춘화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아마. 가수의 운명을 타고나셨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레코드사로 바로 간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 좀 그거 배운 거예요? 아니죠. 저는 연습생 생활을 안 하셨죠? 아니요, 했어요. 했는데 그래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 고향 전라남도 영암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암아리랑이 불렀던, 네, 그거예요? 영암아리랑. 네. 그런데 저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일찍 부산에서 이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거기서 다 낳으셨어요. 그래서 5살까지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직장이 서울로 발령이 돼서 서울로 가족이 전체 이사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그 신세계 백화점 자리가 화신백화점. 강북에 동화백화점이었어요. 그 그때. 동화백화점. 예. 그 동화백화점 4층에 동화예술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 당시로는 제일 큰 그래요? 음악 학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거기에 저를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거기 학원의 선생님들 중에서 유명한 작곡가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작곡가 선생님 중에 한 분, 형석희 선생님이라고 금강산 12000 그 노래, 그다음에 맹이야 꽁이야. 맹이야 꽁이야는 알죠. 그 당시에는 유명하구나. 히트 작곡가였어요. 예. 그 선생님께서 저를 발굴하셔가지고 음반을 내자 6개월 정도 레슨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때는 조기 교육도 없으니까 가사도 다 외워야 돼요. 또 녹음도 틀리면은 고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다시 다 해야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악단하고 가수하고 맞아. 같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악단이 뭐 이상한 소리가 하나 들었다면 가수도 다시 해야 돼. 맞아. 네, 그러던 시대였고요. 방음을 지금 여기 좀 방송처럼 이렇게 훌륭한 스튜디오가 아니라 방음을
그 군인들이 쓰는 담요 있잖아요. 예. 아우. 그거를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방음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하고 녹음을 했습니다. 그 이후가 계란판 가지고 했어요. 맞아요. 발견, 올라가고. 판대고. 맞습니다. 달걀판으로 그럼 그렇게 하고. 해서 나온 첫 번째 데뷔곡이 뭡니까? 아까 보셨죠? 네. 그 레코드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음악은 대중음악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이 노랫말은 나이 어린 아이한테 뭐 사랑이니 뭐니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네. 된다. 네. 예, 그러니까 엄마, 아빠 뭐 이런 거에 관한 그 6살짜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랫말이라 된다. 그렇게 해서 타이틀곡이 효녀 심청 대오리다. 네. 그거 효녀 어떻게 심청 대오리다. 조금 맛만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은 이거 나오네. 나오고 있죠. 상당히 나올 이거구나.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네네. 목소리예요. 네, 그럼요. 나오네. 네네네. 이게 그거. 예, 이 그 노래입니다. 네. 이때가 6살이라고요? 그럼요. 이야. 예. 세상에. 6살 천재 소녀죠. 제가 제 노래를 들어도 소름 끼쳐요. 6살이 어떻게, 아유, 세상에. 이야, 이 천재. 가수의 길로 그렇게 전폭적으로 후원을 해주셨던 아버님. 네. 아버님의 그런 결정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가수 하춘아가 없는 건데. 아니죠. 예. 아버님은 지금 건강하세요? 아버님이 102살이세요. 아, 세상에. 그러세요? 네. 오.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예. 네. 아유, 정말 102살. 대단하시네요.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 딸의 노래를 듣고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렇습니까? 그럼요. 아버지. 지금도요? 지금도 저 다 알아보시고 아버지 저 누구예요? 네. 그러면 저의 끝자만 부르세요. 화야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이다, 하춘화가 복이야. 본명이거든요. 예. 아우, 복이다. 그러면 그때는 아버지가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어린 그 딸을 데리고 아니죠. 계속 아버지께서는 부산서 그때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회사를 큰 회사 그 예. 항구 도시니까 왜 배에서 쓴 네. 로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회사를 하셔서 제가 6살 때 이제 저렇게 음반을 내니까 막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에요. 출연해달라고 막 출연료도 주고 네. 그러시는. 예.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 출연료를 그때부터 이렇게 좋은 데 쓰셨어요. 기부. 예, 어려운 사람들 그때만 해도 너무나 다 어려웠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고 매니저는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랬구나. 아버지께서는 이 연예계에 전혀 지식이 없으세요. 이 법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그저 옆에서 저의 건강 관리 뭐 이런 것만 신경 쓰시고 전문 매니저가 있었죠. 어머니도 건강. 어머니는 나이가 어머니도 지금 계십니다. 어머니는 98이세요. 장수 집안. 이야, 아니, 그래서 한창 놀고 싶을 나이가 6살 때 데뷔하고 그랬으면은 솔직히 후회해 본 적이나 아버지 원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럼. 근데요, 저는 참 희한한 게요, 뭐 사춘기도 있을 법 하잖아요. 근데 제가 노래 가수 된 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대학을 그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조금 활동을 접고 학교에 전념을 했을 때, 아, 노래한다는 거, 가수가 얼마나 나에게는 소중한 거라는 거를 안 하면서 더 인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정말 제 그 가수 활동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러셨군요. 네, 후회한 적도 없고요. 뭐 흔한 이야기지만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가수, 남자로 태어난다면, 네, 만약에 아니 여자로 태어난다면 가수고 남자로 태어난다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딸만 넷에 제가 둘째 딸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고시 공부를 하시다가 건강을 다치셔가지고 중단해야 하는 그래서 항상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세요. 이렇게 딸 하나 법관이 돼줬으면 했는데 아마 아버지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춘아 법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데뷔해서 지금까지 앨범이 몇 장 나온 거죠? 아,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또 너무 천문학적 숫자가 돼서요. 음반 녹음 수는 한 2,500여 곡 가까이 되고요. 아이고. 독집 앨범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한 150번 넘어간 때까지만 제가 2,500. 예, 체크를 2,500. 하고요. 네. 예. 세상에. 그리고 이제 거기 또 리바이벌 한 노래들 있죠. 옛가요라든가. 네, 네. 네, 이렇게 음반을 많이 어떤 해에는 레코드를 11장 독집 디스크를 낸 적도 있어요. 한 해. 네, 한 이런 해. 기록을 뭐 어떻게 깰 수가 없겠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기네스네요, 진짜. 그 뭐 유명해지니까 네. 많은 이 작곡가 분들이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저가 가요계에서 가장 막내인데 아우 저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없죠. 네. 예, 그래서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 해에 독집 디스크를 11장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도 없이 아유. 그냥 스튜디오에 가서 피아노에 맞춰서 조금 연습하고 바로 녹음하고 뭐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 이 노래의 영재가 최연소로 데뷔를 한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록은요. 최다 공연 기네스. 와. 네. 최다 공연 기네스. 아까 하루에 5번 공연도 있었다고. 네, 요즘은 그렇죠. 많이 해야 2번입니다. 네. 근데 제가 한창 공연을 할 때 70년대, 80년대에는 네. 손님이 많을 때 5번 공연을 해요. 하루에 5번. 네, 하루에 5번. 아침부터 합니까? 네, 11시부터 시작합니다. 11시부터요? 예, 예. 런치 공연이네, 그야말로. 하여튼 뭐 끝나면은 사람을 일단 다 내보내요. 그리고 새로 또 받아들이고 또 하고. 제가 이제 그 공연 콘서트 할 때 저렇게 마도로스 옷이에요. 저 완전 뮤직비디오인데. 예, 뮤직비디오입니다. 네. 마도로스 복장을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제 노래 중에서 뭐 이렇게 항구라던가 이렇게 바닷가에 대한 노래들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러면 매번 컨셉을 좀 달리해야 되면 그렇죠.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네, 것 뭐 같은데요. 해군복도 있고 마도로스복도 있고 뭐 수병복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공연 기획 같은 것도 직접 하고 그러세요? 할 때도 있어요. 네네. 워낙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다 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기획도 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네네.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다양한 에피소드가 없을래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뭐 최고로 그러면은 뭐 또 같이 그 남진 나훈아 씨 또 얘기를 빼놓을 수 네. 없잖아요. 예.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남진 나훈아 씨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어요. 아, 힘드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각 방송사마다 상을 줍니다. 네, 네. 근데 뭐 여자 5, 남자 5 하면은 뭐 2분 다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하지만 어느 신문사 방송사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쪽은 남진 씨하고 받고 또 이쪽은 나훈아 씨하고 받아요. 그럼 그때 남진 씨, 나훈아 씨 팬클럽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그러면 남진 씨하고 받으면 저 남진 좋아한다. 그러면 스캔들 만들고 또 나훈아 씨하고 받으면 저 나훈아하고 이상하다고 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진 나훈아 팬클럽 분들이 저를 참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고. 예, 그래서 미움을 받. 심지어는 저보고 아우 저거 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이고야. 세상에. 예, 그렇게 그렇지?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노래를 이제 남진 나훈아 씨랑 같이 출연하면서 노래를 하면요. 제가 노래할 때 왁 하고 나가버려요. 아이고. 어머. 예, 그래서 그때는 10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예. 막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연배였으니까 팬클럽 사람들이. 그러네. 근데 지금은 또 같이 저하고 나이를 먹으니까 네. 지금은 왜 우리가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그때 물리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힘든 일도 있었다면서요? 물리적으로 당한 거는요. 이렇게 뭐 공연을 하는데 새총에다가 새총. 못을 휘어갖고 막 저를 향해서 쏜다던가. 또 그때는 또 이렇게 날 오색 테이프를 네. 이 목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게 유행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무대 앞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하면 목을 내밉니다. 네. 왜냐면 목에다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목에다 걸면서 걸면? 그걸 딱 묶어버리고 이렇게 목을 조인다던가. 어머, 어머.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공포인데? 무대에다 돌도 던지고 네. 또 이렇게 장갑 끼고 노래하면 악수하자 그래서 장갑 빼가면서 어.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거 손에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뭐 그어서 피가 나게 그 한다든가. 정도였어요. 네. 아유, 세상에. 저기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무대에 남자가 올라와서 격투가 벌어지고 이렇게 그 뭐랍니까 사이다병으로 얼굴 부어서 지금도 아마 흉터가 있을 거예요. 아, 맞아. 그 네.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렇게 세상에. 뭐랄까 좋다는 표현을 과격하네요. 조금 과격하게 예 하니까 그게 나쁜 마음에서 한 거 아니다.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과격하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가지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해달라 이렇게 말은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아이돌 팬들은 유도 아니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남진 나훈아 씨가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그러게 어떠셨어요? 말이에요. 글쎄요, 그분들이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두 분들 사이에서도 또 무슨 누구하고 사귄다 얘기가 많이 만들죠. 있으니까. 팬클럽에서 막 네. 그렇게 말을 만들었어요. 영화도 남진 씨하고 많이 했어요. 나훈아 씨하고는 하지 그럼 않았어요. 오히려 남진 씨하고 사귄다고 막 또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막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막 저기 뭐 요즘도 가짜뉴스 그러는데 팬들끼리도 가짜 뉴스 있었어요. 그때도. 가짜뉴스도 있고. 왜냐하면 스캔들도 이렇게 그 뭐랄까 괜히 추측 기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팬들끼리도 막 싸웠나요? 그럼요. 하춘아 씨 팬클럽하고 그 뭐 저기 남진 씨 팬클럽, 나훈아 씨 팬클럽 그렇죠. 서로 막 서로 그렇죠. 왜 우리 하춘아 씨를 미워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싸우죠. 그러니까 공연하는 게 굉장히 어느 순간은 두려우셨을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그 팬레터들을 많이들 쓰셔가지고 네. 뭐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다른 데 다 갔다가 그냥 왜 가방에 가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확 쏟아붓고 가는 많이 많으니까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그다음에 그런 공연 때 이제 하춘아 씨 하면 또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가수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첫 번째가 제가 기억은 화재 사건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저 이재용 씨 몸담고 계셨던 회사가 네. 연말 시상식을 했어요. 네. 10대 가수 시상식이라고. 72년. 아마 그쯤 될 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대에 그 왜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구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과열이 돼가지고 그 불통이 끝날 무렵이라서 그래도 희생자가 덜했죠. 이렇게 무대 막으로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이 그냥 이렇게 객석적으로 확 번지면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끝날 무렵이라서 비상구 문을 다 열어놨어요. 네. 그래서 희생 당하신 분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숫자가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하지 않았나 하고 그때 화재로 그때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지금의 세종문화회관입니다. 그 자리에. 네, 그 자리에. 역사네요, 역사. 그때는 경황이 공연하느라고 없었을 텐데 네,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는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제가 이제 끝나고 이렇게 나오니까 불이야 누가 그러니까 얼른 저를 안고 나와가지고 이제 비상구 쪽으로 저를 그냥 안고 이렇게 굴렀어요. 비상구가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계단이.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살았죠. 안고 굴러. 아버지가 나와주시고 살려주시고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가수도 네, 만들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익산역 폭발 사건. 네, 그때는 일이요. 일이요. 지금 예, 익산이지만 예, 예. 그때도 그 역에서 한 500m 정도 위치한 극장에서 공연을 예. 했어요. 하춘아 리사이트를 네. 했는데 9시 한 10분쯤 이제 이렇게 화약을 싣고 가다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부주의로 해서 담배 뿌리 글러 죽었다고 그래서 폭파가 됐는데요. 저는 전후 세대잖아요. 네. 전쟁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근데 그 순간 저는 이제 시작하고 제가 히트곡을 막 부르고 분장실 들어와서 다음 장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대 폭파가 됐어요. 아유. 폭파되면서 극장 지붕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때도 희생 당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극장 안에서. 예. 근데 저는 이게 전쟁이다. 저예요 지금 처참하죠. 네네. 세상에. 저렇게 세상에. 네. 제가요 이렇게 땅이 막 파여가지고 제가 네. 그 밑으로 막 파묻히는 것 같이 숨을 쉴 아유. 수가 아. 없을 정도의 위력이었어요. 대참사죠. 예, 그래서 그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막 여기저기 신음소리가 나고 전체 불이 이리시 불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는데 하늘의 별만 보여요. 극장 지붕이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잘 아시는 그 코미디계 황제라고 하죠. 이주일 씨가 예. 하춘아 씨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서로 말로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주일 씨가 저한테로 왔어요. 근데 분장실이 다행히 1층이었는데
지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담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마침 나무가 하나 담에 이렇게 극장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하나 걸려 있었어요. 이주일 씨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따라 올라. 사실 저는 그때 타박상 어깨 이게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져서 쳐서 타박상이었고 이주일 씨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두개골이 함몰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다친지 본인은 몰랐죠. 모르고 이제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저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저 도저히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렇게 높아 보여요. 근데 이주일 씨가 그러면은 내 머리를 딛고 내려오라고. 그 머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는 그냥 딛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주일 씨가 저를 업고 뛰다가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랬구나. 네, 그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춘아 씨라고 저 등에 업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그 젊은 남자의 팔짱을 탁 끼더라고요. 끼면서 이제 같이 뛰어서 우리는 군산으로 갔죠. 전쟁 난 줄 알고. 그 이리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군산이에요. 군산에 가서 도립병원으로 가니까 그때 문을 열고 있던 게 도립병원이었어요. 네. 벌써 뭐 환자들이 침대가 모자라서 땅바닥에 전부 뭐 누워서 그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주일 씨가 또 저를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죠.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면서 네. 가끔 그곳에 가면 그 이주일 선생 생각도 나오고 그러시겠네요. 아유, 그럼요. 지금도 뭐 이렇게 공연 같은 거 하면 항상 이주일 씨 생각이 나요. 제가 공연을 뭐 한 8,500회 했는데 한 7,000회 이상은 이주일 씨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살아 계셨다면 저하고 아마 또 공연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내후년에 60주년도 같이 하셨죠.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랬겠네요. 그래서 늘 문득 아쉽고 그립고 그래요. 아니 막말로 진짜 이주일 씨가 그냥 목숨 걸고 구했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한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이제 그 코미디언이니까 우스갯소리로 어떻게 하춘아 씨를 그렇게 그 상황에서 구하려고 했습니까? 질문을 하니까 하춘아 씨가 주인공인데 하춘아 씨가 죽으면 내가 밥줄이 떨어지지 않나. 그 상황에서도 네, 이주일 이렇게 씨 농담을 닿네요. 해서 이렇게 관객을 웃기기도 하고 세상에. 그러면서 그때 내가 머리 다쳤는데 저 하춘아 씨가 딛고 내려와서 내가 머리가 빠져서 안 난다고 아이고. 그런 농담도 하시고. 네. 대단하시네. 아니, 지금 저 화면 보니까 또 그립네요. 네. 정말로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록의 여왕 하춘아 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최초 박사 학위를 가진 가수. 박사. 맞아, 박사님. 맞아. 또 최초입니다. 오늘 정말 쑥스러운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공부하는 것도 내세울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학사 3개, 석사 1개, 박사 네, 1개. 공부를 제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한참 만에 38에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12년 동안 공부하고 뭐 또 시험 봐서 떨어지기도 하고 해서 12년 만에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죠. 대단하시네요. 어떤 거예요? 어떤 어떤 박사 걸로 학위를 박사 받으신 받으신 거예요? 이렇게 저하고 대중음악 쪽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과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성균관대학에 동양철학과가 있어 거기에 순수 철학, 예술 철학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제가 예술 철학을 지원을 해서 이제 거기서 대중음악에 대한 위상을 올리는 그런 논문을 썼죠. 박사 논문을. 아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누님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박사님으로 넘어가는데 아니 그러면은 너무 다재다능하시니까 네네. 노래가 쉬웠어요? 아니면 공부가 쉬웠어요? 근데요, 둘 다 어렵더라고요. 예, 이 사실 노래도요, 가수니까, 그렇게 오래 노래했으니까, 이제는 뭐, 누워서 떡 먹기겠네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이 거듭될수록 대중이 저한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제가 만족시켜 드리려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무한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서 그런지 뭐 최초라는 단어를 계속 달고 다니시는데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또 놀랬던 게 대한민국 최초로 트로트 가요 센터를 또 여셨다는 얘기. 어떤 내용이에요? 그 전라남도 영암에 저희 부모님 고향에 처음으로 우리
트로트 가요 전통 가요고 우리 거잖아요. 우리 네.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나서서 지키려고 이렇게 한 게 안 보여서 이번에 이제 10월 말에 올 10월 말에 최초로 트로트 가요 센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중 우리 한국 전통 가요의 100년 역사 또 이제 하춘화 전시관도 거기 있어요. 공연장도 있고 또 아카데미도 생겨서 전국에 있는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우리 전통가요, 대중가요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셔서 꿈을 펼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세들한테 넘겨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내후년이 그 데뷔 60년인데 60주년. 네. 미리 작년에 그 신곡을 하나 발표를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60주년 기념 음반입니다. 그걸 진작에 내셨어요? 이제는 그거 미리 낸 거는 미리 이제 60주년을 대비해서 기념 음반을 내서 대중들 귀에 자꾸 익히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60주년 공연에 오셔서 아, 저 노래가 60주년 기념 음반이구나. 괜찮네. 이렇게 더 공감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하춘화의 CD로서는 아마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CD가 사라져요. 아시다시피. 맞아요, 맞아요. 예, 예전에 레코드 사라지듯이 네, 네. 지금 사라져서 지금 이게 요즘 자동차에 CD 플레이어도 없어요. 예, 예. 아, 그러네. 그래서 저의 이제 목소리로는 이번이 그 CD 음반은 마지막이다. 예. 그러면 여기서 그 노래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들어봐야죠. 제목이 노래 제목이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워서 찾아온 고향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 도섬으로 나를 데려다줘 그님을 만나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이나 하지 말지. 좋아하기 맴도는 갈매기만 맴도는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무학사나 너는 알겠지. 용마사나 너도 알겠지. 내 목숨처럼 사랑한 사람 그님은 지금 어디에 사랑한다고
백고동 소리까지. 이 잘 무대가 들었습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지네요. 그렇죠.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 네, 이 곡을 또 직접 뭐 작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경남대학을 나왔어요. 네. 대학을 2군데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마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마산이 몇 년 전에 창원시로 네, 합병됐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마산에 고향을 두신 분들이 너무나 아쉬워하는 거예요. 예. 이제 마산시라는 단어가 없어지니까. 아쉬워요. 아, 그래서 제가 노랫말을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마산항은 그대로 마산항이에요. 예. 그대로 존재해요. 아. 그래서 마산항엔 비가 내린다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제 노랫말을 썼더니 작곡가 이호섭 선생께서 그걸 보더니 아, 내가 곡을 붙이겠다. 내 고향이 바로 마산 옆에 의령이다. 예, 그렇게 해서 서로 또 의견이 맞아가지고 이호섭 씨가 작곡을 하고 제가 이제 가사를 쓰고 해서 네. 탄생한 노래입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럼 뭐 네. 60주년 기념 콘서트는 서울에서도 열리겠지만 그쪽 창원 마산 아, 지역에서도 그럼요. 하셔야죠. 다 전국 예, 전국으로. 하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60주년 계획은 뭐 차질 없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꼭 이렇게 올림픽 선수처럼요. 네. 55주년 5년 단위로 하거든요. 어. 55주년이 딱 끝나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네. 60주년을 준비를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이 관객이 들어오시면 아우 지난 50주년 때보다 55주년이 좋았어요.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5년간을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 앞으로 그럼 계획은 그 내후년에 있을 60주년 네, 그거 60주년 매진하는 준비 거겠네요. 열심히 네. 하고 또 이제 이게 마산항에 비가 내린다가 하춘화의 히트곡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홍보를 해야 되고 이제 올해 그 10월 말에 개관하는 영암의 한국 트로트 가요 센터를 또 훌륭하게 키워서 우리 후세들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주는 일도 저에게는 또 큰 숙제예요. 네. 아유, 앞으로도 뭐 꾸준하게 가요계에서 하춘아 씨의 노래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뵈니까 뭐 지금 60대이심에도 불구하고 건재하잖아요. 우리 노래 들어봤잖아요. 너무 예쁘시죠? 35이야. 35도 정리하죠. 누님, 35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봤더니 집안이 장수 집안이라 네. 진짜 100세까지도 우리에게 좋은 노래 들려주실 수 있을 것 아이고 같아요. 희망사항이지만 여러분이 아유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때가 제가 그만하는 날일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바람 같아서는 내후년 60주년 때도 저희 행복한 네. 아침에 좀 나와주셨으면 하는 아니, 바람입니다. 그 전에 나오고 싶은데 왜냐하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 맞아, 많기 맞아. 때문에 네. 다 못해. 예, 예. 저희가 그 60년 역사를 그렇죠. 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네, 예.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명하실 분들 다 소명하셨는데 분한 건 아니지만 답답하네요. 자, 이번엔 연예 랭킹 시간입니다. 네. 연예 랭킹 어떤 것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예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요. 서정희, 소동주 모녀의 이야기인데요. 서정희 씨는 지난 4일에 네티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악성 댓글 사진을 올린 건데요. 네. 왜 이럴까요? 라고 이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악성 댓글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글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럼 그 글 속에 이제 악성 댓글 내용이 자세히 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서정희 씨가 올린 이 사진에는 한 네티즌이 서정희 씨 그리고 소동주 씨 모녀를 향해서 사실 참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제가 네. 만약에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픈 말들인데 맞아야 한다. 네. 마지막 발악을 한다. 아이고, 저런. 변호사라고 사기를 쳤다. 아이고, 저런. 뭐 정말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막말들을 퍼붓고 있어요. 이외에도 입에 담지도 못할 이 욕설들을 그리고 더군다나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까지 뭐 다 더해서 글을 올리고 있어서 이 모녀의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좀 가늠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서정희 씨가 이번에
올린 그 악성 댓글 사진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사실 서정희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일에도 이런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있음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따르면 이 네티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아이디들로 동일한 내용으로 이 모녀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어요. 서정희 씨는 아이디를 바꿔가며 악성 댓글을 남기는 이 악플러들 딸에게 빌지 말아요.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울며 빌지 말아요. 라면서요. 다 처분받는다. 할 일 많은 검찰청 이런 일 더 하면 안 된다. 저에게도 딸에게도 제발 그만합시다. 라면서요. 욕할 때마다 당신의 영혼이 죽어가요. 라면서 아이고, 아주 불편한 신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희한하네. 어떻게 아이디까지 바꿔가면서 엄마하고 딸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악성 의도적인 댓글을 거죠. 하죠. 아니, 너무 이 노력이 저는 참 그러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소동주 씨 같은 경우도 지난 1일에 자신의 SNS에 악성 댓글 사진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 같은 내용도 참 제가 같은 여자로서 참 마음이 아픈 내용들인데 못생겼다, 네. 전신성형이다, 뭐 자격지심이 있어 보인다 등등 그러니까 정말 공격하기 위한 말들을 네. 퍼붓고 있어요. 그러지? 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악플러가 같은 내용의 글을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올린 사진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에 서동주 씨는 항상 듣는 이 말들은 사실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디를 바꿔가며 계속 올리는 이런 악이 가득한 댓글은 참 점점점이라고 호소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의 악성 댓글이라고 하면 저래도 이거는 법정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서동주 씨는 법적 대응을 암시하는 듯한 이 서울중앙지방경찰청 문서로 보이는 사진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서정희 씨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악플러를 고소했다고 밝히면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이제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정희 씨 딸 서동주 씨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법을 많이 아니까 이거 정말 좌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강경 대응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공격을 그렇죠,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저 같아도 참지 못할 것 같은데 서동주 씨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서동주 씨가 과연 악플러들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 좀 관심이 더 많이 모이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서동주 씨가 미국에서 정말 노력 열심히 해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따고 네. 했는데 그걸 한 것 가지고 근데 변호사 요 한 걸 방송사에 와서 이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사실 예전에도 그 서동주 씨가 자신이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지난 4일이죠. 어제 채널A 신입사원 탄생기 굿피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동주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굿피플은 변호사를 꿈꾸는 청춘들이 일정 기간 인턴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사회 초년생들이죠. 누구나 예. 사회 초년생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청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주 씨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늦은 나이에 도전한 미국 변호사 시험보다 더 미드 같은 그러니까 정말 드라마 같은 이 혹독한 미국 로펌 인턴 생활의 생존기를 털어놓기도 해서 이게 진짜 쉽게 된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네, 이런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재밌게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어쨌거나 서동주 씨 미국 변호사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 악성 댓글 사건 또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네, 최민수 씨 소식인데요. 네, 서울 시내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 지난 29일이죠.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또 이례적으로 아내 강준 씨도 함께 출석을 해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이죠. 지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 공판인데 네. 첫 번째 공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지금은 어땠나 모르겠네요. 네, 지난 4월에 열린 1차 공판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소사실 모두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민수 씨 측에서 입장을 살짝 바꾼 것 같아요. 약간 달라진 모습인데요. 그래요? 최민수 씨의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그 논쟁을 다투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저 개인적인 판단은 좀
지금 자리에서는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안타깝죠. 뭐 상대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 인생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네요, 최민수 씨가. 자, 뭐 이 외에도 뭐 모욕죄를 부인하느냐라는 질문에 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도로에서 사실 뭐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상황이다라면서요. 일반인이 하기도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냐. 변명으로 들릴 수 있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라고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부분은 뭐예요? 아까 살짝 이야기가 그러니까 단어가 언급되기도 했었는데요. 성숙함이라는 측면에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편도 그리고 나도 사회적인 부분이나 한 인생으로나 좀 이 논쟁이 여러모로 헛된 낭비가 아닐까 싶다라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좀 본인의 안타까운 신경을 기자들에게 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 지난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좀 여유로운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기자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연예인들은 이렇게 뭐랄까 좋지 않은 논란에 휩싸여서 경찰 혹은 검찰 무언가 재판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여유 있는 미소라던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말을 아끼는 상황인데 최민수 씨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새롭게 밝히실 입장 같은 게 있으신가요? 밝힐 입장이요? 네네. 아직 안 밝혔는데요. 전에도 식사했죠? 연예인이라서 조금 더 뭐 이런 상황을 겪는 것 같으시다고 했는데 좀 그런 입장도 좀. 그거는 뭐 제가 직접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사회 구조상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유추가 되네요. 유추가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그런 말은 한 적이 없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심심하시고 시간 나시면 올라오세요. 수고하세요. 와. 보통 이 정도 네. 여유는 보이기 힘든데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민수 씨가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의 결백을 굉장히 딱 인정을,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무죄다. 딱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로도, 글쎄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자신의 제가 약간은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최민수 씨가 워낙 이제 또 뭐 마음이 좀 되게 남성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보이는 자리에서 본인의 이 좀 그 소심해진 마음을 좀 감추기 위해서라도 좀 더 여유를 연기다. 부리는 게 아닐까라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날 2차 공판에는 최민수 씨 외에 또 네.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나요? 네, 사고 차량 견적을 낸 이 정비사와 최민수 씨와 함께 탔었던 이 동승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최민수 씨 차량 동승자 같은 경우는 최민수 씨를 두고 바이크를 함께 타며 10여 년째 알고 있는 형이다라고 관계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 동승자가 밝힌 상황은 이러합니다. 상대 차량이 차선을 3분의 2 정도 넘고 급정거를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고 또 차를 멈추지 않아서 우린 도주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네. 정차 뒤에는 최민수 씨와 차량 운전자가 격앙이 돼서 마차를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민수 씨 차량 동승자는 최민수 씨가 손가락 욕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상대 차량 운전자도 최민수 맞냐? 산에서 언제 내려왔냐? 저런 사람 연예계 생활 못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좀 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최민수 씨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했고 현장에서 최민수 씨와 동승자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아까는 공판장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나올 때는 어떤 입장이었나 모르겠네요. 네, 재판 직후 최민수 씨는 상대방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안 왔어요? 네,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상대편 그 분이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쉽네요. 좀 분한 건 아니지만 좀 답답하네요. 흔한 일이죠. 살다 보면.
근데 거기에 대처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 순간순간에 본인이 대처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나를 각성하기에는 더 좋은 그런 순간이겠죠. 다 모든 것은 다 거기에 도움이 되고 거기에 배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판이 이제 7월 10일에? 네, 맞습니다. 예, 그때 한번 다시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전희계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출근할 때 보니까 날이 흐리던데 서울은. 네, 날씨가 하지만, 궁금합니다. 네, 여전히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볼게요.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 좀 어떤가요? 네, 며칠째 이어졌던 불볕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했고요. 여전히 일부 전남과 영남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밀양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서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다소 짙게 끼겠습니다. 햇살이 비치며 오후 들어 서서히 걷히겠고요. 전국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여전히 영동 지역의 대기는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강한 자외선과 오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남의 오존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기 정체로 일부 중부와 남부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지만 오후 들어 먼지는 서서히 흩어지겠고요. 부산과 울산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20.6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강렬한 볕에 기온은 쑥쑥 올라서 서울 29도, 대전, 안동 32도, 창원 31도 등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오후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텐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10에서 20m에 달하는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비는 금요일 오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고요. 이도 잠시 주말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변동이 굉장합니다. 특히 내일 내리는 비는 비의 이동 속도와 강수량 등 변동성이 크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인데 이런 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네. 이런 구체적인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카페를 갈 때 꼭 텀블러를 챙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저는 마시고 가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